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30번까지 풀었죠.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합시다. 31번에 생체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중합체이다. 다음의 아미노산 중에서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요즘은 경향의 문제가 나올 때 벤젠고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벤젠고리는 페닐기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꾸게 되면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이지, 구조에 대한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페닐기는 이 부분을 페닐기라 합니다. 따라서 페닐알라닌은 말 그대로 페닐기를 가지는 알라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페닐알라닌은 페닐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생체 내에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될 때 여기에는 이 물질이 이 작용기가 첨가가 되게 되면 티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티로신은 하나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페닐알라닌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로신은 다른 말로 하나의 알코올기는 하이드록실기라 합니다. 히드록실기라 해도 되고 하이드록실기라 해도 되고, 하이드록실 페닐알라닌을 다른 단어로 정의를 해서 티로신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립토판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있지. 페닐기를 가지는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페닐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이 세 개의 아미노산이 페닐기를 가지고 있다.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방향족 R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세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도 같이 외워두자. 벤젠고리, 페닐기, 방향족. 이때 이 방향족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얘는 저번 시간에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때 자외선은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이 280나노메타를 가장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벤젠고리, 페닐기, 방향족, 그리고 280나노메타의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것이 세 개가 있더라.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개념에 대한 것을 외우는 지식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페닐기, 방향족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히스티딘이라 하면 되겠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보기는 인체에 존재하는 효소 X의 일부 아미노산 배열이다. 효소 X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세린에 대한 염기 서열의 돌연 변이가 발생하여 다음 아미노산으로 치환되었을 때 효소 X의 활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미노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세린과 화학적 성질이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세린은 저번 시간에 R그룹이 알코올, 하이드록실기, 히드록실기를 가지고 있는
알기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지. 그림은 앞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방족 알코올, 또 하나는 방향족 알코올. 조금 전에 페닐기에 알코올이 첨가가 되게 되면 티로신이 되게 되지. 그림으로 확인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세린과 트레오닌은 지방족 사슬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족 알코올로 외워두면 돼. 조금 전에 봤던 티로신은 방향족의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 알코올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족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이 세린과 트레온입니다. 따라서 세린과 화학적 성질이 가장 유사한 것은 트레오닌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자리가 세린 자리인데, 이 세린 자리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었을 때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은 트레오닌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답은 3번이다. 이것도 단순한 지식형의 문제이다. 다음 33번. 33번에 어떤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을 조사하였더니 특정 부위에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솔루이신, 프롤린이 풍부하였다. 이 부위에서 예상되는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먼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문제들은 한글로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와 같이 약자에 대한 것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한글에 대한 개념도 함께 사용을 하지만 한글에 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약자에 대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라면 혹시 모르니까 이들 아미노산, 표준 아미노산 20가지에 대한 약자에 대한 것은 같이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이 약자로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약자도 같이 기억을 해두자. 알라닌과 발린과 류신과 이솔유신 그리고 프롤린, 이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 상호작용에 참여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들 중에 물 속에서 떠다니는 단백질들은 보통은 전체적인 형태가, 입체 구조가 구의 형태를 가지는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구형 단백질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구가 있으면 이 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용매인 극성 분자인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 중에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들은 물과 친한 것들이 위치하겠지. 그래서 바깥쪽은 물과 친한 친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안쪽은 물로부터 배척당해서 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안쪽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겠지. 이때 소수성이란 말은 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물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성 알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단백질에서 분포 영역이 주로 안쪽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 안쪽에서 역할이 소수성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부위는 단백질의 아미노 말단에 위치할 것이다. 아미노산은 이건 앞에 문제의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29번 문제의 그림을 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중합체를 형성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펩타이드 혹은 펩티드라 해도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중합체를 형성한 것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고 반대편 말단은 아미노기 대신에 카르복실기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카르복실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합체에 대한 말단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때 얘는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다 해서 여기를 아미노 말단이라 합니다. 이쪽은 카르복실기가 노출되어 있다 해서 이쪽 말단을 카르복실 말단이라 합니다. 이건 문제에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아미노 말단을 줄여서 N-말단이라 합니다. 이때 N은 여기는 이 아민의 N을 질소를 의미합니다. 카르복실 말단은 줄여서 C-말단이라 합니다. C-말단의 C는 카르복실기의 탄소 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단백질에 대해서는 양쪽 끝부분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때 한쪽은 아미노 말단, 반대편은 카르복실 말단. 관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왼쪽은 아미노 말단을 둡니다. 오른쪽은 카르복실 말단을 둡니다. 그래서 왼쪽은 N-말단, 오른쪽은 C-말단이 되게 됩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특정 아미노산으로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분자생물학을 배우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백질 합성은 이론 과정은 다들 공부를 하셨을 것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의 합성이 시작이 될 때 첫 시작되는 아미노산이 세균의 경우에는 포르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진핵생물과 고세균의 경우에는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단백질이 합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다라면 N-말단은 세균은 포르밀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진핵생물과 고세균은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성이 된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후에 다양한 변형 과정들을 통해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세균도 마찬가지고 진핵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N-말단이 완성된 단백질의 경우에는 메티오닌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를 보고 잘 판단해야 돼. 단백질이 합성되는 상황에서 첫 시작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N-말단이 세균은 포르밀 메티오닌이고 진핵생물은 그리고 고세균은 메티오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들이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N-말단이 실제 무엇이 존재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1번 문장의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들이 N-말단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부위의 아미노산들 때문에 단백질은 친수성일 것이다. 얘네들은 전형적인 소수성이다. 그래서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 환경을 형성해 주는 것이 이들 단백질들이다. 세 번째, 이 부위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일 것이다. 얘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바깥쪽에 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주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들이, 얘는 구를 띄고 있는데 구의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노란색 영역이에요. 얘가 다른 단백질이 왔었을 때 부딪히게 되면 안쪽에 있는 영역이 바깥쪽에 있는 영역과 결합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다른 단백질과의 결합에 크게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무조건 이와 같은 폐쇄된 구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면 그러면 다른 단백질들이 와서 결합을 할 때 이 안쪽과 결합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결합하기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영역이다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 부위는 수용액에서 전체 단백질 구조의 안쪽에 위치할 것이다. 그치? 4번 문장이 참이 되겠죠. 대신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게 되면 틀린 문제입니다. 즉 3번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4번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1번과 2번에 대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공부를 해 두시더라도 3번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서만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번 문장은 문제가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들 소수성 아미노산들 중에 프롤린의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얘는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에서 더 잘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이니까 4번 지문을 공부할 때 문제에서 프롤린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난 다음에 지우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4번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단백질의 접힘에 대한 정보는 단백질의 1차 구조에 존재한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문장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려면 1차 구조란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고 2차 구조에 대한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고 접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론을 정리를 하면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이름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때 1차, 2차, 3차, 4차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편의상 1, 2, 3, 4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를 선, 2차 구조를 면, 3차 구조를 입체라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입체가 되게 되면 얘는 4차원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되겠지, 그지?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1차, 2차, 3차, 3차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라는 뜻이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아미노산의 수와 아미노산의 배열된 순서에 대한 정보를 1차 구조라 합니다. 즉, 아미노산에 대한 특징들을 1차 구조라 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아미노산의 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아미노산 서열이라 합니다.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아미노산 서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는 단순하게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1차 구조라 합니다. 2차 구조는 이와 같은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폴리펩티드 사슬이 어떤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파 나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베타 병풍, 베타 시스라 합니다. 알파 나선은 이 형태는 이와 같은 코일이 오른손의 형태로 감겨 있다 해서 오른손 감빔이라 합니다. 얘는 왼손 모양으로 감겨 있다 해서 왼손 감김이라 합니다. 베타 병풍의 경우에는 두 개의 베타 병풍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단백질은 조금 전에 말단에 대한 것을 왼쪽을 N말단을 두고 오른쪽을 C말단을 둔다 그랬지. 항상 아미노산은 N말단에서부터 C말단 쪽으로 적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엔 N말단에 있는 첫 번째 아미노산을 1번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미노산을 2번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것이니까 외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기를 항상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은 N말단에서 C말단으로 적고 읽어주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미노산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여기는 이 두 개의 폴리펩티드가 서로 다른 단백질 가닥이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이다라면, 그러면 여기 이쪽이 N말단이 되게 되면 이쪽은 C말단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베타 병풍의 경우에는 N에서 C로 가는 진행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베타 병풍의 경우에는 N에서 C로 가는 진행 방향이 이쪽이 이제 N쪽이 되겠지, 그지? 여기가 N쪽이니까 얘는 N에서 C로 진행하는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베타 병풍을 역평행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베타 병풍이 이런 형태의 단백질일 때, 이때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영역은 2차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 서열이 2차 구조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이 N말단이 되게 되면 이쪽이 C말단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베타 병풍만 보면 얘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이 N에서 C로 가는 방향이지, 오른쪽에 있는 베타 병풍 또한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쪽이 N이지 여기가 C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N에서 C로 가는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베타 병풍과 여기에 있는 베타 병풍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평행 베타 병풍이라 합니다. 따라서 2차 구조는 총 4개의 개념으로서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알파나선, 베타병풍.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오른손 감김 알파나선, 왼손 감김 알파나선, 역평행 베타병풍, 평행 베타병풍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 구조에서는 또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것이 이 2차 구조를 이 형태 그대로 고정시켜주는 힘은 이 표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펩티드기라 하는 것이지 이 펩티드기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산소와 탄소에서 산소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되면 산소가 부분적으로 음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부분전하라 한다 했지. 부분전하가 음성이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기합니다. N과 H에서는 H가 N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즉 N이 질소가 수소보다는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전자는 질소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H쪽이 부분 전하가 양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델타 플러스라고 표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펩티드 결합이 근접하게 되면, 인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델타 플러스가 여기에 있는 델타 마이너스와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론 수업을 할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 수소결합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펩티드기 사이에 형성된 수소결합이 이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를 형성할 때 관여하는 중요한 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펩타이드기 간의 펩티드기 간의 수소결합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3차) 구조는 뭐냐 그러면 먼저 글부터 정리를 하면 3차 구조는 하나의 폴리펩티드에 의해 형성된 입체 구조의 형태를 3차 구조라 합니다. 4차 구조는 두 개 이상의 폴리펩티드에 의해 형성된 입체 구조의 형태를 4차 구조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2차 구조와 3차 구조에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은
이렇게 전체가 다 2차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차 구조를 만드는 영역이 존재하고 2차 구조를 만들지 않는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여기에 3차 구조란 말은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입체의 형태 그 자체를 3차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3차 구조 내에 하나 이상의 2차 구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입니다. 다른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적인 특징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를 2차 구조라 한 것입니다. 반면 이 2차 구조에 대한 배열은 단백질마다 고유한 패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입체 구조의 특징은 이것과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에 대한 전체 입체에 대한 구조를 3차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2차 구조와 3차 구조에 대한 것은 구분이 되겠지. 얘는 다른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조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구조 영역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2차 구조란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전체 입체 구조는 다른 폴리펩티드 사슬이면 절대 같은 입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구조만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이 실제가 아닙니다.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이면 이 단백질의 이름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3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처럼 알파 나선, 베타 병풍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이름 그 자체가 이 단백질에 대한 3차 구조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오글로빈이다. 그러면 미오글로빈이라는 자체가 단백질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단백질의 3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차 구조와 4차 구조에서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얘는 하나이고 얘는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폴리펩티드이면 3차 구조이고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이면 얘는 4차 구조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몸의 산소에 대한 운반자인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알파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첨자를 적으면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파글로빈이 2개, 베타글로빈이 2개, 총 4개의 폴리펩티드가 모여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를 4차 구조라 합니다. 1개이면 3차, 2개 이상이면 4차.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개념은 이제 구분될 수 있겠지.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리보솜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만 시키는 것이지 알파 나선이라든지 베타 병풍과 같은 구조적인 입체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얘가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적절하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즉, 리보솜은 단순하게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긴 폴리펩티드 사슬을 만들어 주는 것이 리보솜이 하는 기능이야. 근데 이런 형태의 큰 입자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얘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체 구조적인 특징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2차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2차 구조들이 전체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입체 구조, 3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입체 구조,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접힘 과정이라 합니다. 이 접힘 과정에 참여하는 단백질을 샤페론이라 합니다. 여기는 접혀지지 않은 상태, 풀어진 상태라 하자. 얘는 샤페론에 의해서 접힘이 일어나게 되면 접혀진 상태라 하자. 풀어진 상태가 접혀진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접힘이라 하고, 이 접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접혀진 단백질이 접혀지지 않은 상태로 풀어지게 되면 이 과정을 변성이라 합니다. 변성은 국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질이 변한다는 뜻인데, 생물에서 변성이란 주결합이 아닌 부수적인 결합들이 파괴되는 현상을 변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경우에는 주결합은 펩티드 결합이 되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이다. 부수적인 결합은 공유 결합이 아닌 결합이라 해서 비공유 결합이라 합니다. 이 비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것이 수소 결합과 이온 상호작용과 조금 전에 했던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황화결합. 이황화결합은 단백질에서 관찰되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이적인 결합이라 그랬지. 이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황화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산화이고, 이황화결합이 깨지는 과정은 환원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합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변성이라 하고, 이 결합이 파괴되는 것은 단백질이 절단되거나 단백질이 파괴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접힘이라는 단어, 변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리가 되겠죠. 1번에 단백질의 접힘에 대한 정보는 단백질의 1차 구조에 존재한다는 말이 1차 구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된 정보는 이 1차 구조, 즉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문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의 문장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특정 입체 구조를 형성할 때 1차적인 정보에 대한 것은 아미노산 서열 그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1차 구조라 했으니까 1차 구조가 가지고 있다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2차 구조의 안정성에는 펩티드기 간의 수소결합이 관여한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펩티드기 간의 수소결합이 2차 구조를 안정하게 만들어준다. 3번에 단백질의 3차 구조는 한 개의 폴리펩티드 사슬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에서는 이게 키워드인 거지. 한 개냐 여러 개냐. 한 개이면 3차 구조, 2개 이상이면 4차 구조. 4번에 단백질은 한 번 변성되면 고차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하므로 원형으로 복귀될 수 없다. 5번째, 겸상적 혈구 빈혈증이 발생할 때 이 돌연변이가 최초로 일어나는 단백질 구조는 1차 구조이다. 그래서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좀 난해한 지문입니다. 먼저 5번 지문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겸상적 혈구 빈혈증의 경우에 아미노산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1차 구조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이퀄 1차 구조가 바뀌었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1차 구조가 바뀌니까 2차 구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2차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2차 구조가 달라지니까 3차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이 형성이 될 때 최초로 일어나는 단백질 구조는 1차 구조이다. 참이 되게 됩니다. 4번의 경우에 얘는 단백질은 한 번 변성이 되면 고차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함으로 원형으로 복귀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단백질에 대한 입체 구조의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1차 구조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풀어진 형태가 이 과정이 될 때 항상 이 형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샤페론이 하는 기능이고 샤페론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형태로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고차 구조로 복귀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복귀될 수 있더란 얘기지. 복귀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복귀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장을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출제가 된 문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문장 자체는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너무 이 문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한 설명 이해가 되겠어? 이 말이 고차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함으로 원형으로 복귀될 수 없다가 틀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구조는 활성이 없는 상태이고 얘는 활성이 있는 상태이면 이 구조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샤페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샤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인 거지.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샤페론이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의 차이점은 샤페론이 없으면 일부만 이렇게 된다. 샤페론이 있으면 전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다음. (35번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2번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3번에 호르몬과 항체의 성분이다. 4번에 화학적 에너지 저장에 가장 효율적이다. 5번에 세포 표면 수용체로 작용하여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대한 관찰에 대한 것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을 관찰을 하고 이렇게 사용되더라 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너지원에 대한 주된 것은 동물의 경우에는 지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지. 이 탄수화물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세포가 적당하게 당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은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라면, 우리가 충분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라면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당이니까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단식을 해서 하루 동안 계속 굶게 되면 그때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더 오랫동안 굶게 되면 단백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전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서 적당한 형태는 우리는 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탄수화물의 형태로도 에너지는 저장이 되게 되고 단백질의 형태로도 에너지는 저장이 되지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인격이라 하잖아. 이 인격의 주된 주체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는 주된 형태는 지방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포막은 전체 세포에 대한 세포막의 성분들의 비를 조사하면 가장 많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이 지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성분, 탄수화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성분이다, 참이다. 호르몬과 항체의 성분이다. 이 문장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체는 전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호르몬은 전부 단백질은 아닙니다. 호르몬은 여러 가지 종류가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고 그 중에서 단백질성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호르몬과 항체의 성분이다는 말은 참입니다. 화학적 에너지 저장에 가장 효율적이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얘는 가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지.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모두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찔 때 탄수화물이 많아져 가지고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이 많아져 가지고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지방이 가장 효율적인 저장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다는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 세포 표면 수용체로 작용하여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이것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표면 수용체를 막 수용체라 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36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기본 단위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해서 이 1번에서 말하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중합체를 단백질이라 한다.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형태가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라 해도 되고 펩티드라 해도 되고 참이다.
이번에 나선 구조와 나선 구조라 해도 되고 알파 나선이라 해도 됩니다. 병풍 구조라 해도 되고 베타 병풍이라 해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리를 한 거지. 여기에서는 요 글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3차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라 그랬지. 2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 3번은 얘는 외워둬야만 됩니다. 먼저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사용하는 촉매를 효소라 합니다. 이 생체 촉매인 효소의 경우에 효소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때 효소의 이름은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명이 있으면 반응명 뒤에 어미를 AS1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효소 중에 가수분해 효소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하나를 더 뒀습니다. 가수분해 효소의 이름에 대한 것은 물질명 뒤에다가 바로 어미 AS1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합에 대한 이름은 물질명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결합명 뒤에 따라서 어미 AS1을 붙여가지고 가수분해 요소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조금 전에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이라 하는 거지. 이때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단백질은 구조적인 이름이 폴리펩타이드 혹은 폴리펩티드인 거지.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얘는 펩티드가 여러 개란 뜻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펩티드 화합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 펩타이드, 펩티드, 결합 이름이 곧 물질에 대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펩티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펩티드라 하는 것이고, 이 펩티드가 폴리펩티드라는 말은 펩티드가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펩티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폴리펩티드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 가수분해 효소는 물질명 뒤에다가 어미를 바로 붙여가지고 효소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테인에서 IN은 어미야. 그래서 이 어미는 떼내고 새로운 어미를 적게 되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펩타이드에서 어미아제를 붙이게 되면 펩티다제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이름은 프로테아제나 펩티다제가 되게 됩니다. 이 프로테아제가 28개의 폴리펩티드가 실린더 모양의 큰 어떤 입체 구조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대한 구조라 해서 SOM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가지고 프로테아제 좀이라 해서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아좀은 프로테아제인데 큰 거대한 복합체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 얘는
프로테아제인데 거대한 복합체이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 가수분의 복합체입니다.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프로테아제인데 거대한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사용을 해서 프로테아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테아좀도 마찬가지 개념에 대한 뜻을 묻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 프로테아좀에서 특정 단백질이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은 유비퀴틴이다. 이건 외워야만 됩니다. 이 프로테아좀은 아무 단백질이나 다 분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백질에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 있어야지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유비퀴틴을 가지는 단백질은 무조건 프로테아좀에서 분해가 됩니다. 프로테아좀에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비퀴틴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프로테아좀, 유비퀴틴. 알겠지? 프로테아좀이 나오면 유비퀴틴을 묻고 유비퀴틴이 나오면 프로테아좀을 묻습니다. 4번에 단백질이 가지는 구조적 도메인은 고유의 3차 구조를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가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서술이 되고 또한 오류에 대한 것들은 많이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문제들은 참고만 하고 이전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교정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란 이름을 부여하고 1차 구조는 나선 구조, 병풍 구조, 이것이 2차 구조에 대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더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관찰되느냐 하면 이 2차 구조가 3차 구조마다 2차 구조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백질에서 2차 구조의 규칙적인 패턴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구조와 3차 구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이름을 지었다라면 나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가 있으니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여기는 2차 구조와 3차 구조 사이니까 버전 2.1이라 하든지 혹은 버전 2.5라 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데 이 이름을 짓는 놈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초 2차 구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글자가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적자. 그리고 초 2차 구조는 2차 구조와 3차 구조 사이 단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즉, 얘는 2차 구조의 규칙적인 형태를, 패턴을, 양상을 초 2차 구조라 합니다. 이 초 2차 구조를 다른 말로 모듈이라 하거나 혹은 모티프라 하거나 혹은 이것을 도메인이라 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얘는 폴리펩티드로 불려진다 그랬지.
결합이 펩티드 결합이다. 아미노산이 2개이면 2개 D를 써가지고 이름을 디펩티드라 합니다. 아미노산이 3개이면 3개 트리를 적어가지고 트리펩티드라 합니다. 아미노산이 4개가 되게 되면 테트라를 적어가지고 테트라펩타이드라 합니다. 얘가 10개 정도가 되게 되면 올리고를 적어가지고 올리고펩타이드라 합니다. 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많다, 폴리를 적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 합니다. 조금 전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펩타, 헵타, 옥타, 노나와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펩타이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2개인 펩티드라는 뜻이고 아미노산이 3개인 펩티드라는 뜻이고 아미노산이 많은 펩티드라는 뜻입니다. 이게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야.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와 프로테인, 이 프로테인을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할 때 단백 혹은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본식 한자로서 이걸 한글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기록을 해서 단백 혹은 단백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단어와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폴리펩티드는 단순한 구조에 대한 이름이야. 단순한 구조. 그럼 단백질은 뭐냐 그러면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을 할 때 이 구조를 단백질이라 합니다. 단순한 구조에 대한 개념은 폴리펩티드.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폴리펩티드가 기능적인 단위가 될 수 있을 때 보통은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것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에 대한 것은 동의어처럼 취급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모티프라고 하는 단어와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차이가 모티프는 단순하게 초2차 구조, 즉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것만을 모티프로 하게 되면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개념을 도메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모티프, 도메인, 폴리펩티드, 프로틴 관계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는 단백질이 가지는 구조적인 도메인은 고유의 3차 구조를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 고유의 3차 구조가 아니라 고유의 입체 구조입니다. 이 사람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3차 구조를 단순하게 입체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입체 구조가 아니라 얘는 3차 구조가 아니라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진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즉 왜냐하면 3차 구조는 하나 이상의 도메인을 가지는 것이 3차 구조이기 때문에, 즉 하나 이상의 초2차 구조를 가지는 것이 3차 구조이기 때문에 도메인과 3차 구조는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이 3차 구조가 아니라 3차 구조의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가 도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메인은 고유의 3차 구조를 가진다가 아니라 3차 구조가 고유의 도메인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봐주자. 5번에 단백질 접힘 과정에서 새로 합성되는 단백질이 정확한 3차 구조로, 이제 이해가 되겠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접힘 과정이 그냥 도도 접히면 일어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접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이 없으면 정확하게만 접혀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하게도 접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접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샤페론이다. 이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샤페론. 접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샤페론이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가죠.